오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다양한 가족의 특성, 그리고 가족 유형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가족 유형에 따른 특성 또는 문제점, 그리고 미래 방향을 좀 알아볼 거고요. 핵심 개념에서는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재혼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 중에서 가족의 형태적 측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째,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가족의 수는 정말 소수 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핵가족이다 하더라도 부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 뭐 부부, 그 다음에 뭐 자녀 둘, 셋 이렇게 됐다가 이제 어때요? 핵가족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하나, 정말 많이 나면 둘, 이렇게 정말 소수가족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둘째, 글로벌 시대의 가족 생활은 친척들과 접촉이 감소되면서 상부상조 정신이 약화되고 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죠. 뭐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친척들과의 어떤 접촉이 많아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울리는 어떤 문화들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상부상조하는 어떤 정신들이 약화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셋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결혼은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한정되고 이성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유결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전에는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결혼은 가족의 어떤 결합이라기보다는 두 당사자의 어떤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뭐 채팅창을 통해서도 그렇고 앱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죠. 그러면서 자유결혼의 형태가 많아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형태는 두 사람이 새로이 건설하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 확대가족 시대 때에는 어때요? 어쨌든 그 기존에 있던 부모님의 가정에 투입됐던 것이라면 이제는 새로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어떤 독립생활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섯째, 남녀 평등 사상에 따라서 가족 계승에 있어서 부계제도에서 양계제도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예전에는 아버지 중심이 어쨌든 부계제도가 굉장히 강했죠. 가부장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부모가 똑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양계제도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의 안정 면에서는 핵가족은 고립된 단위이지만 인간관계의 범위가 굉장히 부부와 자녀 관계로 좁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깨케야 부부와 자녀예요. 이렇게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어졌다. 가족의 형태적 측면의 여섯 가지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들이 많았어요. 농경사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뭔가 이렇게 가축을 기르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거나 해서 뭔가 생산해내는 것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런 생산 기능이 소멸됐어요. 오히려 소비의 기능의 어떤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현명하게 구입해서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가정의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된 거죠. 둘째는 사회의 많은 교육기관에 의해서 기술, 직업, 전문 교육이 시행됐지만 인성과 전인 교육이 많이 약화되었다. 어쨌든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성과 전인 교육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어쨌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휴식과 애정의 기능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긴장과 경쟁 속에서 시달린 심신을 좀 풀고 심신의 어떤 피로를 풀고 다음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기능을 가족이
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전보다는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휴식과 애정의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 중에 듀발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듀발은 가족의 기능 중 인간의 발달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단위로서 기능의 중심을 굉장히 많이 두었고, 현대가족은 특히 가족 간의 애정, 안정과 수용, 만족감과 목표 달성, 사회적 역할 수행과 사회화, 동료간과 협동감의 지속,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을 이 가족의 기능으로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유형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은 각기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모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 변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경제 발전, 가족의 형태 변화, 이혼율의 급증과 같은 요인들이 부모 역할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맞벌이 가족입니다. 이 맞벌이 가족은 사실은 가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후부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한 43.9%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살짝 육아기에 여성들이 취업률이 약간 부진하다가 40대, 50대, 60대에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유사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또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됐고 또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가는 맞벌이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맞벌이 가족의 개념을 좀 알아보면요. 맞벌이 부부라고도 하죠. 또 부부가 함께 임금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의미에서 맞벌이 가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취업은 단지 임금 수입의 획득 또는 가계부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항상 사회 참여나 능력 발휘, 이렇게 사회적 정신적 동기에 의해서도 행해집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속의 과정 속에서 핵가족화가 촉진됐고 자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가족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더욱이 가정의 기계화 또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및 자녀 양육 기간을 감소시켜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의 구조의 변화를 첫 번째 이 맞벌이 가족의 증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가정 내 경제적 요구의 증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풍요는 가족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켰죠. 그래서 향상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 지출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이에 남편의 임금만으로는 가족 생활을 절대로 영위할 수가 없죠.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같이 어쨌든 경제적 요구를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그 소비의 욕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벌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탈로 보는 분위기였지만 여성의 능력과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그 가정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이제는 어때요? 자신만의 만족,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중요한 어떤 잣대로 여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전문인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 역할에 기인한 부부의 역할 갈등이죠. 그죠? 일과 가정의 양립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곤 해도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과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부부의 역할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족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 교육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회적인 지원 또 가족 구성원들의 협조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벌이 가족 중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양육이잖아요. 학두 가족인 경우에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같이 가족 내 대리 양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거주지에서 멀어요. 그쵸? 일부러 또 멀리 살기도 하죠. 그래서 조부모와 같은 대리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게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베이비시터 같은 대리양육자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아직은 불신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아팠을 때, 그쵸?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고 본인도 회사를 가야 되고 뭐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육자의 부재, 어린 경우, 자녀가 어릴 때 양육자의 부재에 직면하게 될 때가 굉장히 여성의 어려움, 뭐 여성이든 뭐 남성이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양육자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 역할로 인한 부부 역할의 갈등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수용적으로 변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가정에서는 남녀 간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좀 평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잔존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중 역할로 인한 부부 역할 갈등 문제가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가사노동이라든지 가정 내 역할 공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맞벌이 가족의 부모 역할을 위한 지원 및 미래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지원인데요. 첫째,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화를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제 국공립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좀 걱정이긴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사실은 보육 정원이 다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양화, 뭐 시간제 보육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살펴봐 주시면서 운영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 굉장히 많이 그래도 좋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산전후 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조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육아휴직 제도도 또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출산 휴가를 남편도 10일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나눠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어쨌든 그 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 더 보완되면서 가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햄머와 터너도 어쨌든 이제 사회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했어요. 다음 장에서는 햄머와 터너의 사회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머와 터너는 사회적인 전략으로서 다음 것들을 좀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집단 경험의 제공이에요.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떤 집단의 경험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가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보육시설, 고용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또 토의를 통해서 부부는 평등보다는 공정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아내의 취업에 따라 새로 획득한 기회와 제약을 이해하게 되면서 배우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수용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집단의 어떤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햄머와 터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전략으로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태도의 변화입니다. 남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협조적이거나 분담을 수행할 때 아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가사의 책임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맞벌이 가족의 부모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에 대한 부모 역할 지침입니다. 첫 번째, 가정 내의 역할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분배하면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핵가족 내에서 아버지 역할 분담은 자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므로 적극적인 아버지 참여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의 직업을 인정하고 집안일을 분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면 맞벌이 가족의 많은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쨌든 자녀 양육의 참여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조부모의 지원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죠. 가장 좋은 게 이 조부모의 지원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족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외형상 핵가족이지만 실제로는 확대가족의 성격을 갖는 수정 핵가족, 수정 확대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장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 못 가고 엄마는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아이는 맡길 데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 핵가족, 수정 확대가족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이 조부모의 지원이 이 조부모의 어떤 노년의 여유를 박탈하는 문제, 양육비 부담, 교육이나 어느 가치관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맞벌이 가족이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쨌든 노인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혹시 이렇게 손주를 봐주는 이 조부모들을 위해서 조금 노부모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좀 배려하거나 양육비와 아울러 좀 감사의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후에 여가에 사용될 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한다면 조금 도움이 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개념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미혼 부모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일컫는 말을 한부모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특성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쵸? 이제 둘이 벌다가 내지는 남편이 벌다가 부인이 벌다가 이제는 혼자서 벌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부자 가족보다는 모자 가족에서보다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 되면서 경제적 책임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맡게 되면서 직업의 선택, 직장 생활에서의 제약이 따르게 되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직업의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엄마라면, 어머니라면, 그쵸? 경제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문제, 특징적인 문제는 경제적 역할과 동시에 가사노동,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혼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부모의 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사를 비롯한 감정적, 실제적 지지에 대한 증가된 욕구 등으로 인해서 역할의 혼란을 느끼면서 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자녀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 어쨌든 역할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입니다. 역할 과부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특히 이제 모자 가족의 생활에서 스트레스 수준은 일반 가족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혼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번째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과중한 역할, 정서적,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들은 어쨌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또한 자녀를 키울 때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선 이혼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이혼이잖아요. 자, 이혼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보면 영유아기 때는 부모의 이혼이 어쨌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대체 수단으로 거부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공격성과 돌출행동, 분노, 우울감 등의 표현, 퇴행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과제 수행이나 어떤 놀이의 결손을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학동기 아동이 이 이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거부나 유기당한 느낌을 갖고 불안감, 또 수치감을 보이며 강박적 행동, 회피나 침묵, 자신의 슬픔에 대한 강한 언어적 부정이나 공격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교사나 또래 집단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고 학업 성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가 만족감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학업 성취의 문제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만족감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이혼에 대한 반응입니다.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죠. 가출을 하거나 부모에 대한 배신감, 슬픔, 분노, 회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관계를 평가하고 훌륭한 결혼에 대한 가치나 개념을 재평가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역할을 위한 지원 방안, 미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지원입니다. 첫째,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한부모 가족을 결손가족, 불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회적인 편견, 선입견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부모 가족, 특히 모자 가족을 경험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심각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에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곤이나 실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지원이 정말 많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셋째, 지역사회 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은 단순히 보호 차원을 넘어서 아동이 학교 공부 도와주는 거, 숙제 도와주는 거라든지 기타 취미 활동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같이 강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역할 지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에 직면하는 문제점은 가족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다문화 가족의 개념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용어는 2003년도 건강가정시대연대가 국제결혼, 혼혈화 등의 차별적인 용어 대신에 다문화 가족 2세로 부르고자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제가정 결혼을 보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자녀가 될 거고요. 또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해당 자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결혼 가정일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육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한 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라고 보여지시죠? 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그야말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본국에서 결혼해서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를 요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 어쨌든 다문화 가족의 어떤 지원보다는 축소된, 그쵸?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박합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국제결혼 가정에서 한국인 엄마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체적으로 얘가 클 때까지 어떤 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정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특성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 가족을 비롯해서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또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 가족 간의 갈등, 차별 대우,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배우자 및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경향이 좀 발생합니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특히 후진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다문화 가족의 자녀,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여성이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이 생활고와 국제 사기 결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다문화 가족 내 여성이 남편에게 예속되는 관계, 즉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남편의 신뢰, 존중감이 부족해서 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내 여성이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네 번째는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적인 제도의 미흡 때문에 다문화 가족의 자녀, 결혼 이민자의 여성이 적절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폭력, 학대, 사기, 결혼,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돼서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게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다문화 가족의 어머니 결혼 이민자 여성이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어쨌든 굉장히 조금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낮고 주거 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가정의 교육 기능이 취약해서 이로 인해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다양한 교육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다문화 엄마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교육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서 불완전한 신분으로 노동에 참여해야 하거나 자신의 신분적인 조건 때문에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어쨌든 법과 제도 그리고 여성 당사자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런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부서 간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부서 간 조정 체계 구축 및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별 사업에 총괄하고 조정하는 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다문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좀 부서 간의 조정 체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다문화 가족 및 여성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 부분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고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 취업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민간 서비스 지원 대책입니다. 첫째, 예산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우선 현재 중앙부처에서 서비스를 추진하는 체계를 보면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산정 절차에 걸쳐서 단기간에 걸친 사업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사회단체의 결혼 이민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쨌든 전문적인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기획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데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단계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및 지원의 다각화입니다. 이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이유는 초기에 적응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정착하면서 굉장히 장기로 정착함에 있어서 이들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심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또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연계 지원의 어떤 심화를 위한 지원의 다각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현재 일이 많고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또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체계적으로 어쨌든 인력 지원이 안 되는 것, 이 다문화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강된 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서비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단체의 파악, 조사, 이런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통합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녀 교육입니다. 다문화 가족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과 교육이죠.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녀 관련 양육 정보, 부모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관심은 영유아기 혹은 아동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맞이해도 생리의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할 때에도 지지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어쨌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녀 교육을 위한 성장할 때까지 어떤 꾸준한 지원, 교육, 함께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번째, 조손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손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조손가족이란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가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손가족, 조손세대, 조손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조손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지역적 특성 및 편차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모두 조손가족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조손가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도시 생활을 하는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손자녀를 농촌에 사는 조부모에게 맡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조손가족은 경제적인 빈곤, 가족 해체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는 또 다른 농촌사회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좀 위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작년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서적으로 관계가 제한적이고 고립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빈곤이 조손가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어려움입니다. 윙클럽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조부모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경제적인 악화,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의 감소, 친구나 친척 관계와 같은 사교적 활동 시간의 감소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가족 해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손가족이 된 청소년들과 조부모 간의 단절, 굉장히 심각하죠.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님들은요, 조부모님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손가족의 부모 역할을 위한 지원 및 미래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안정된 조부모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용인하지 않는 손자녀의 행동과 특성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치관, 윤리, 도덕성에 있어서 손자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부모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주시고 손자녀와의 상호작용 문제와 갈등을 풀기 위한 대안을 부모와 상의하여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체계 내 균형을 제공하는 평형장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애증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조부모님들은 양육 기술을 습득하고 또
교육 가치관 형성에 대한 개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조부모님들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개방형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도 장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5번째, 재혼가족입니다. 재혼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이란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을 재혼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재혼가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용어도 계부모가족, 재구성가족, 혼합가족 또는 두 개의 핵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빌리게 됩니다. 재혼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입니다. 첫째, 초혼가족과는 달리 재혼가족은 시작부터 몇 개의 관계를 지니고 시작해야 되는 복잡한 구성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초혼가족이 아니고 재혼이고 재재혼일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겠죠. 둘째, 자녀들은 때로는 두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서로 다른 가정의 어떤 규칙, 기대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를 공유한다는 것은 통제와 권력에 관한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죠. 셋째, 자녀의 기억 속에는 친부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양육부모나 계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친부모와 살았다면 자신의 생활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친부모와 경쟁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부모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가족사를 가졌다. 그쵸. 재혼가족들은 하나의 단위로 공유하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호작용 유형을 만들어내야 하고 가족의 공동의식을 발달시켜야 되는 어려움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가 배우자 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어서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부모와 자녀 간, 그쵸?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새롭게 만난 이 부부보다 친밀감이 더해서 이 부부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 부부 가족의 생활주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들은 초혼 부부들보다 부부간의 연령차가 있을 수 있고 연령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생활주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부부 중에 한쪽이 초혼인 경우에는 결혼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복잡한 발달 과업에 직면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재혼가족이 모든 가족이 부모의 죽음이나 별거와 같은 중요한 상실의 경험이나 몇 번의 가족 변화 후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자녀와 성인은 이전의 가족의 경험에 근거해서 재혼가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재혼가족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현실감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부모와 계자녀 간에는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적 관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밀접한 계부모, 계자녀 간의 유대 형성 및 발전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혼 가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딱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이런 가족 관계가 얽혀섞여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혼했든 뭘 했든 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기 때문에 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로 더 조금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도 봅니다.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경계의 모호성에 의한 역할 긴장. 사실은 그 가족 구성원에 속하는 자와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각을 여러 가지로 가족 경계라는 게 포함하는 것인데요. 가족이 기능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 경계가 좀 명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 경계가 약간 불확실하고 모호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초혼 가족인 경우에는 초혼 가족의 부부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자원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 양육하고 교육에 소용되는 경제적인 어떤 자원의 지출에 대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 재혼 가족인 경우에는 어쨌든 각각의 가정이었다가 합쳐진 가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원을 동시에 소유하고 또 재정 지출을 하는 것, 공동의 어떤 재정 지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의 요지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혼 가족에서 풀어야 할 발달적 과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재혼가족의 부모 역할을 위한 지원 및 미래 방향입니다. 첫째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재혼부부의 부모 역할은 계부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초기에 계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친부모의 훈육 방식을 지지하고 갑자기 통계적 훈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인식 변화입니다. 재혼가족의 성공적인 가족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통념이 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친부모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부모는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자녀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굉장히 막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친부모와 자녀 간의 특별한 유대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막 다그치기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어쨌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